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부활 2부의 13, 14, 15 3개 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 지방 영지에 갔던 네흐류도프가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변호사한테 들렸다가 감옥에 있는 카투샤를 만나러 가죠. 13장은 카투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번에 카투샤는 어디에 있나요? 네, 감옥 안에 병원에 있어요. 이제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어서 네흐류도프가 자리를 옮겼잖아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술을 못 마시고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점잖은 사람들하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다시 만나러 왔을 때, 카투샤를 만나러 왔을 때 그 병원의 의사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젊은 의사가 네흐류도프에게 와서 무슨 일로 왔냐고 엄하게 물었다. 그 의사는 언제나 죄수들을 관대하게 봐주었기 때문에 감옥 책임자들 또는 주임 의사까지도 불쾌한 충돌을 빚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19세기 말 혼란스럽던 러시아에서 톨스토이가 그리는 부활 안에는 그 직책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 의사도 그런 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네흐류도프가 카투샤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카투샤가 오죠.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카투샤가 오는데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네흐류도프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녀는 주저하듯 멈춰서며 얼굴을 찡그리고는 눈을 내리고 복도에 깔린 줄무늬 깔개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검은 검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면서 네흐류도프가 사진을 줘요. 그 고모네 집 정리하면서 카투샤와 자신과 고모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네흐류도프가 그걸 봉투에 넣어서 카투샤에게 줘요. 그곳에서 당신 친척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투샤는 무심하게 만났어요. 여긴 괜찮은가요? 하니까 좋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네흐류도프가 그곳보단 훨씬 낫죠 하니까 카투샤가 얼굴이 붉게 물들면서 되물어요. 그곳이라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옛날에 유곽에 있었던 얘기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네, 아니 감옥 말입니다. 네흐류도프가 황급히 말했는데 어째서 더 낫다는 거죠? 이곳 사람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투샤가 감옥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하고 네흐류도프에게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언가 수줍어하면서도 한마디도 안 져요. 이게 뭘까? 그리고 네흐류도프는 당신 사건이 판결이 파기될 거다. 근데 파기되거나 말거나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요? 그냥요 하는데 카투샤는 잠시 뭔가 묻고 싶은 눈길로 네흐류도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네흐류도프는 그 말과 그 시선이 자신이 결심을 지킬지 아니면 카투샤 얘기대로 결심을 바꿀지 알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네흐류도프는 자기는 결혼할 각오가 돼 있다. 내가 한 말을 지킬 각오가 돼 있다 하는데 카투샤가 고개를 들었다. 사시인 검은 눈동자가 그의 얼굴과 그 너머를 가만히 응시했다. 여기서도 또 사시인 눈동자가 가만히 응시를 하죠. 카투샤의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환히 빛났다.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말은 눈이 하는 말과 전혀 달랐다. 공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야기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여자들이 뭐 속으론 좋으면서 겉으론 아니 하는 그런 유치한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유치한 작가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카투샤가 굉장히 이 카투샤를 통해서 단순하지 않은 사람의 심리를 얘기해요. 앞에서 카투샤가 수줍어하죠. 부끄러워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요. 한마디도 안 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대꾸 정도가 아니라 네흐류도프를 푹푹 찌르죠. 그리고 이제
당신하고 무엇이든 나는 내가 한 말을 다 지킬 각오가 돼 있다니까 기쁨으로 환히 얼굴이 빛나면서도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군요. 말은 이렇게 뱉어요. 그러나 네흘루도프가 내민 손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 잡아주지 않고 등을 돌리고는 기쁨을 감추기 위해 애쓰면서 종종걸음으로 사라져요. 네흘루도프는 이게 계속 카츄샤를 만날 때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다. 그녀가 변했다는 것. 그녀 안에서 영혼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감동을 좀 받아요. 그런데 카츄샤는 아이들 소아과 병동에서 일하거든요. 돌아와서 시트를 젖히다가 발이 미끄러지셔서 넘어질 뻔하니까 사내 아이가 보고 웃음을 터뜨려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 중이던 아이의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카츄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몇몇 다른 아이들도 함께 깔깔거릴 만큼 전염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화내면서 뭘 때문에 이렇게 깍깍거리고 웃어? 여기가 뭐 네가 있던 그 감옥 같은 데인 줄 알아? 가서 음식을 가져와! 하지만 카츄샤는 웃지 말라고 주의를 받은 붕대 감은 사내 아이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시 깔깔거렸다. 깔깔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밝아진 거죠.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머니들 얼굴, 네흘루도파 자신의 얼굴, 발코니의 계단, 이걸 구석구석 눈으로 어루만지듯 훑으면서 빛 바랜 누르스름한 사진을 오래도록 꼼짝 않고 쳐다보았다. 특히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넋을 잃고 보는데 동료가 얘기를 해요. 얘가 정말 너야? 어휴, 전혀 못 알아보겠는데? 한 10년쯤 지났어? 그러니까 카츄샤가 뭐래? 몇 년이 아니라 한평생이 지났지. 그 사진을 찍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카츄샤는 유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살인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왔잖아요. 유곽 생활이 분명 편했겠지. 맞아, 편해. 하지만 징역보다 못한 일이었어. 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밤 그래야 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 순간 유곽에 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그 정말 야 여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 이제 그만두자 이 일을 하는데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붙잡고 무도회에 갔다 온 남자들이 붙잡고 춤을 추고 했던 그 유쾌하지 않은 장면들을 떠올리다가 아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어. 한 해, 두 해, 세 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그 남자다. 문득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에게 품었던 분노가 다시 솟구쳤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좋으면서 겉으로 아니오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알겠죠. 켜켜이 사랑하는 감정, 그리운 감정, 미운 감정, 원망하는 감정, 네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시 그리운 감정. 이 층층이 쌓인 감정의 켜를 순간순간 바뀌는 카츄샤의 그 명랑함, 수줍음, 울적함, 분노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톨스토이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흘루도프에게 욕을 퍼붓고 비난하고 싶었다. 한 번 더 그렇게 욕해줄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다. 당신이란 인간을 잘 안다고,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예전에 날 육체적으로 이용했듯이 이번에는 영적으로 이용하려는 당신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나를 당신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열받아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병원에선 술을 못 마시죠. 그래서 카츄샤는 방으로 돌아가 동료에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흐느꼈다. 정말 카츄샤를 묘사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톨스토이가 묘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죠. 유곽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 살인범의 누명을 쓴 이 젊은 여성의 심리를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네흘루도프를 그리워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짐작을 할 뿐이에요. 좋은 감정이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 웃거나 사진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 저주하고 있네?
무슨 감정이지? 그러나 여기서 뭐 네흘류도프를 사모했던 마음은,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그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올라왔다. 이런 식의 묘사나 서술은 톨스토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읽었던 하이틴 로맨스죠.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카츄샤가 네흘류도프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뭔지는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실일 거예요. 누가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게 사랑이거나 어떻게 단순하게 증오일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연이 생길수록 복잡해진 감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카츄샤의 감정이 뭔지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자, 14장은 제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인물형이 나옵니다. 까찌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이제 네흘류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 가요. 가가지고 4가지의 용건이 있어서 간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당연히 카츄샤는 무죄라는 걸 밝히기 위한 상고장. 두 번째는 카츄샤가 부탁했던 그 감옥 안에서 아들하고 그 술집을 불지르지 않았는데 불질렀다고 누명을 쓰고 온 모자가 있잖아요. 아들은 독방에 있고 할머니 갇혀 있는데 며느리는 그 술집 주인이 뺏어갔고, 그 사람들을 카츄샤가 청원했는데 네흘류도프가 그 사람들 것도 내가 카츄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가져갔죠. 그래서 청원위원회에 그 페도시아 바르코바 탄원서, 그 감옥에 있는 모자의 탄원서, 그리고 네흘류도프가 만났던 인민의 의지 당인 게 분명해 보이는 그 베라 보고두홉스카야 혁명가 그룹 정치범, 이 정치범이 부탁하는 자신의 동료 둘, 그러니까 슈스도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우리 조직원도 아니고 아무 가담도 안 했는데 지금 거기 갇혀 있다는 거. 그리고 요새 페트롭스키 요새는 도스토옙스키도 갇혔던데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독방 지하 감옥이죠. 여기 구금된 아들을 어머니가 면회하지 못하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베라 보고두홉스카야가 부탁한 그 정치범들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를 복음서를 읽고 논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카프카스로 유형을 떠나게 된 분리파 교도들의 사건. 단지 복음서를 읽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4가지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온 거예요. 네흘류도프가. 진짜 앞에서 네흘류도프 보러 뭐 감옥에 깔때기가 됐냐고 누가 놀리는데 진짜 그야말로 깔때기가 됐죠. 민원 해결사가 돼서 지금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모 집에 가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이 백작 부인은 굉장히 유쾌하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밝은 사람. 우리 사주의 음양오행에 따르면은 그 불화자에 가까운 사람. 네, 밝고. 근데 이 이모는 네흘류도프 너 소문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너 하워드 흉내 낸다면서 막 이러고 난리예요. 뭐 죄인들 돕고 감옥 방문하면서 막 개선 활동하고 너 그런 거 한다면서 막 이래요, 이모가. 하워드는 존 하워드라고 교도소 환경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던 영국의 자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역주에 따르면 1790년 18세기 후반에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 병으로 죽었대요. 왜 또 러시아에서. 아무튼 그 존 하워드라는 그 감옥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 야, 너 하워드 흉내 낸다면서 이모가. 좋은 일이야. 왜 어때서. 근데 거기 뭐 낭만적인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 말해봐. 막 그래요, 이모가.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묘사를 읽으면 되게 유쾌해져요. 좀 뭐 경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그러면서 뭐 너 그 아가씨 예쁘니? 뭐 그래 니네 고모들이 그 늙은 그 놓친 애들이 걔랑 너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거 내가 알지 그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모는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 키가 크고 뚱뚱하고 입술 위에 거뭇한 콧수염이 보이고,
네흘루도프는 이모를 사랑했고 어린 시절부터 이모의 활력과 쾌활함에 쉽게 전염이 되곤 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유쾌하고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재미있는 이모가 결혼해?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 할 거라고. 그런데 그녀가 원하지 않아요 하니까 이모가 그래, 그 여자가 너보다 똑똑하구나. 너 진짜 바보야, 바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네흘루도프가 그래야죠. 더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일의 원인이잖아요 하니까 이모가 너는 그냥 멍청이야. 끔찍한 멍청이. 여기서 번역을 끔찍한 멍청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하는 말로 쓰면 똥멍충이죠. 이런 사람은. 이모가 막 웃음을 참으면서, 그것도 자기 조카 일인데 이게 왜 웃을 일이에요. 근데 막 이모는 웃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런데 갔다 온 유곽에 일했던 여자들 갱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선의를 갖고 있죠. 유쾌하고 밝아요. 그런데 사리 분별은 잘 못하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좌파냐 우파냐, 개혁이냐 보수냐, 귀족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막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네가 하는 부탁이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네가 하는 그런 일 나 너무 싫어해. 너무 싫은데 네 부탁이니까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러나 유쾌한. 제가 아는 상류층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이런 유형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남편은 내 말 들으려고 안 하니까 네가 좀 설명해라. 그러더니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이모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속죄에 대한 신앙이라고 간주하는 또 다른 교의를 열렬히 신봉해. 러시아 정교의 그 주류 해석이 아닌 다른 교의를 또 신봉해요. 도대체 이 부활에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교파가 몇 개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19세기 후반에 솔직히 19세기 후반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니 사실 전 세계가 다, 미국도 그랬고 그 전에 다들 그랬지만, 종교가 진지하게 사회의 주류일 때 거기에 반하는 다른 이단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의들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당시 유행하는 이 교의를 설교하는 모임에 다니고 집에 신자들도 모으고 막 그러는데, 이 교의에서는 정교도 의식과 이권, 세례, 성찬식 이런 성례를 다 부인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돼. 이 백작 부인은 교의는 교의대로 믿고 이권은 이권대로 걸고 러시아 정교에서 하라는 건 그것대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걸 행하면서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저만 만나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네가 부탁하는 그 체르비안스키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정말 좋은 여자지, 마리에트. 아주 내가 마리에트한테 얘기해 줄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모는 그리스도교 신자고 복음서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흘루도프가 막 이모한테 호소를 하니까 이모가 상관없어. 복음서는 복음서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이거 정말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싫다고 그리고 얘기할 때 성경은 성경이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니힐리스트들이, 특히 단발머리 니힐리스트 여자들은 정말 못 견디기 싫어.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척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싫은데 내가 좋아하는 척하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난 위선이기 싫어하면서 싫어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걸 막 표현할 때는 대체로 볼 때 자기보다 약한 대상이죠. 그럴 때는 나는 위선은 싫어하면서 싫어하는 거 막 표현하지만, 자기보다 확실하게 강한 상대한테는 난 위선은 싫어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용기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위선은 싫어할 때 되게 솔직함은 나보다 힘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죠. 니힐리즘은 무를 뜻하는 라틴어 니힐에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니힐리스트 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그래 비관주의자 이런 뜻으로 또 우리는 쓰는데 러시아에서 186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를 니힐리스트라고 했어요. 뭐가 없다고 본다는 걸까요? 절대 진리,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 우린 그런 거 믿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들을 니힐리스트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연진이 선생님이 굉장히 역주를 잘 붙였는데 유물론을 신봉하고 피지배 계급과 소외계층을 옹호하면서 반정부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들은 니힐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니힐리스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문화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대체로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과 반대되는 모습을 했다는 뜻이겠죠. 남자들은 짧은 머리가 단정하고 여자들은 긴 머리가 단정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활동적으로 자르고 남자들은 자유로움을 과시하려고 좀 기르고 그랬던 거겠죠. 근데 이 니힐리즘이 1881년 무렵에는 인민의지당의 테러리즘으로 바뀐다는 게 1881년 3월 1일에 알렉산드르 2세, 그나마 개혁군주였던 알렉산드르 2세를 인민의지당 당원들이 폭탄 테러로 암살하죠.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아니 이모가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면 이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월 1일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 황제를 그런 식으로 죽였는데 이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3월 1일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다음 대사가 걸작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끼어드냔 말이야. 그 여자의 일이 아니야. 인민의지당 단발머리 여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명랑하고 선량한 백작 부인의 편견과 통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민들은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럼 나도 일을 해야 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모가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을 하고 모두가 먹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고개를 숙이고 눈동자를 내리뜨더니 호기심에 찬 눈길로 그를 응시하면서 얘야 너는 끝이 좋지 않겠구나. 그래요, 이모가. 이 대목이 저는 그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션샤인이었죠.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병헌 어릴 때, 종일 때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니까 나무 하다가 그때 그 지체 높은 양반분이 알고 보니까 김태리의 할아버지였죠. 그분이 보면서 종놈이 하늘을 보면 명이 짧다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모는 네흘류도프가 하는 말을 듣다가 얘야 너는 끝이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어른의 시선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럴 때 이제 이모부가 들어와서 이모부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보 얘가 나한테 냇가에 가서 속옷을 빨고 감자만 먹으라네요. 이런 표현 나름 유머라고 이 이모가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멍청이에요. 하지만 얘가 하는 부탁을 들어줘요. 끔찍한 멍청이지만 난 그래서 네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모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모는 편지를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모의 말 여전히 명언입니다. 네가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서 인민의지당 말하고 싶은 걸 쓸 수 있도록 내가 여백을 남겨둘게. 그 마리에트 그 유력자의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마리에트가 남편에게 시킬 거야. 그러면 남편을 실행에 옮길 거고 나를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얘야. 난 그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싫어. 너의 그 피보호자들 말이야. 그러니까 인민의지당 단발머리만이 아니라 무슨 뭐 카츄샤 뭐 며느리 뺏기고 불질렀다고 방화범 누명 쓰고 온 사람 뭐 분리교도 신도들 하여튼 그 사람들 난 다 너무 싫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진 않아. 그 사람들 멋대로 하게 내버려둬. 자, 가보렴. 그리고 네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그 키제베터, 아까 그 이모가 믿는다는 그 이상한 또 다른 속죄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다라고 믿는 그 교위, 그 신자들의 모임, 거기에 너도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면서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이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쾌하게 읽었던 게 14장을 너무 싫어. 근데 네가 좋아한다면 내가 그건 너는 좋아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너무 싫어. 그런 말을 태연하게 천진한 것처럼 밝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이나 어떤 누리고 있는 무언가를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아마 저는 마음속으로 누굴 떠올리지 않고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가 한 명씩 떠오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밝고 친절하고 역시 뭐 넉넉하게 곱게 자라서 사람들이 여유롭네 하는 느낌을 주지만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놓치죠. 뭐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중상모략도 거침없이 해요.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이 이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나 나와 다른 계층에 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멸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지만 여전히 밝고 명랑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오면은 아까 이모가 얘기했던 마리에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이모부도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이모한테 마리에트 그 편지 전해주는 편지 받고 이모부한테 또 이모가 부탁해서 이모부가 2통을 남겨줘요. 근데 이모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백자까지 가요. 40년을 페테르부르크에서 관리로 왔다 갔다 하다 마침내 대신이 되는데요. 중요한 장점은 우선 작성된 문서와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투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문서를 작성하고 표준 철자법에 어긋나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글을 잘 쓴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철자법에 맞는다. 문서를 잘 작성한다고요? 아니에요. 서투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읽고 쓸 줄 아는 정도의 수준인데, 두 번째, 풍채가 매우 좋은 데다 필요하다면 당당할 뿐 아니라 접근하기 힘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열렬하다 못해 저속하게 느껴질 만큼 비굴해질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대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개인의 도덕적 측면에서나 국가적 측면에서나 어떠한 보편적인 주의도 원칙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야 길게 가죠. 저 누구 떠올리고 지금 비웃는 거 아니에요. 비웃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톨스토이가 이걸 쓸 때 이 어르신은 꼬집어서 쓴 게 틀림없을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뼛속 깊이 와닿지 않나요? 이런 표현? 그렇게 행동하면서 오직 품격을 유지하고 명백한 자기 모순을 보이지 않는 데만 힘썼다. 즉 품격이라는 거는 외모죠. 하고 뭐 말투,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좀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처신을 잘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럴싸하게 있는 척하면 그럭저럭 대신까지 되는 거예요. 40년을 버티면. 그런데 막상 대신이 되었을 때 그를 의지하던 사람들, 측근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는데 그를 의지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심지어 그 자신까지 전부 행정수완이 뛰어난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대신까지 됐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자 또 생존 경쟁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문서 작성하고 이해하는 법을 익힌 풍채 좋고 원칙 없는 관료들한테 밀려나서 퇴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올라가고 아유 실력이 없네 하면 다음 사람 비슷한 사람이 와서 아우 실력이 없네 하면 또 다음 사람 비슷한 사람이 와서 러시아 관료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걸 피터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까지 우리는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실력 없음, 더 이상 능력 없음이 보여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여기서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적당히 숨기면서 대신까진 갔는데 대신에 올라가서는 성과를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그가 특별히 똑똑하지도 생각이 깊지도 않은 인간일 뿐 아니라 비록 아주 자신만만해 하지만 매우 안목이 낮고 교양이 부족한 인간이며 식견이라고 해봐야 저속하기 이를 데 없는 보수신문의 사설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퇴직하고 나니까. 아유, 이것도 이제 이 부활을 읽으면서 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관료들이? 다 읽지도 않았겠지만 끝까지. 자신만만해하고 풍채가 좋고 내가 어느 대신 출신이요 그럴듯하게 무슨 백작이요 하지만 뭐라고요? 교양 없고 특별한 점도 없고 안목이 낮고 식견이라고 해봐야 저속하기 이를 데 없는 보수신문의 사설 수준. 그러니까 그 시절의 러시아의 보수신문 사설 수준이 그랬나 보죠. 네. 유구무원. 그리고 나서 근데 저기는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 때 그 술집 방화 사건, 그 할머니하고 아들이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황후에게 서한을 올리고 싶다고 네훌류도프가 말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으니 궁정에서 직접 얘기해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훌류도프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것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이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그들의 일상적인 잔혹 행위를 어떤 사람들에 대해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네훌류도프가 그들의 삶과 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과 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잔혹한 행위인데 마치 요거는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청원하는 게 이 삶의 질서를 다 인정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이것도 참 날카롭죠. 그러면서 네훌류도프 너무 불편한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어쨌든 이 부탁받은 사람들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이 무리 안에 있는 게 지금 위화감도 느껴지고 이게 참 싫은데 왜냐하면 이에 속에 있다 보면 예전에 익숙한 궤도로 발을 들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부류를 지배하는 경박하고 비도덕적인 분위기에 굴복하고 마는 것 같았다. 벌써 이모 집에서 경험했다. 오늘 아침 진지하게 이를 데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농담조의 말투에 빠져들어 얘기를 한 거죠. 이모가 막 깔깔대고 명랑하고 즐겁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같이 이렇게 명랑하게 얘기했는데 얘기 다 대화 나누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였나? 저 옛날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걔 구속된 거야? 막 이러고 웃으면 같이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화낼 수 없잖아요. 네 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이게 뭐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하고 기분이 언짢았던 저는 그런 장면들 몇 가지가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마리에뜨를 만나러 갑니다. 마리에뜨를 만나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페테르부르크를 묘사하지 않으면 톨스토이가 아니죠. 한번 볼게요. 페테르부르크는 모든 것이 아주 청결하고 쾌적하고 잘 정돈됐고 무엇보다 이 표현 재밌어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인지 편해 보였다. 도덕적으로 스스로 깐깐하게 생각하면 결코 편안할 수 없는 삶인데 그냥
그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니까 다들 편안해 보였다는 거죠. 멋지고 말쑥하고 정중한 상마차 마부가 멋지고 말쑥하고 정중한 순경등 옆을 지나서 물이 뿌려진 포장도로를 따라서 저택을 통과해 운하 옆에 있는 마리에트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이 묘사 볼게요. 마차 승강장에 눈가리개를 한 영국산 말 한 쌍이 서 있고 볼수염이 뺨을 절반 가까이 덮은 영국인처럼 생긴 제복 차림의 마부가 채찍을 들고서 거만한 표정으로 마부석에 앉아 있었다. 영국풍, 말도 영국풍, 마부도 영국풍. 이게 바로 빼츠르부르크인 거죠. 근데 마리에트를 어떻게 입구에서 다 외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에트가 나와요. 이것도 묘사를 안 하면 똘스토이가 아니죠. 마리에트는 깃털 달린 커다란 모자를 쓰고 검은 드레스에 검은 케이프를 걸치고 새 검은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면 뭐 아주 체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라도 다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일을 걷어서 매우 사랑스러운 얼굴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드러내고 이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흘류도프와. 근데 프랑스어로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백작 부인은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 업무에 일절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백작 부인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원칙 정도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 표현도 진짜 재밌죠. 나는 정말 원칙적인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깰 수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그쵸?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는 화법이죠. 그리고 이제 마차에 타서 출발할 때 양산으로 마부의 등을 건드렸다. 그러자 살같이 얇은 아름다운 영국산 앞말들이 고삐를 팽팽히 조인 아름다운 머리통을 활처럼 구부린 채 제자리에 멈춰서서 가느다란 두 다리로 땅을 굴렀다. 이 말에 대한 묘사는 마차를 타고 있는 마리에트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의 어떤 느낌이죠. 가느다랗고 아름답고 살같이 얇은 말을 묘사했지만 사실 이건 마리에트가 거기에 타면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 말과 마차와. 이 묘사도 정말 톨스토이는 참 그 구도자의 삶에 빠졌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인생의 대부분을 이 아름다움과 그쵸? 에로스를 탐닉하다가 작품을 이렇게 못 썼을 것 같아요. 이 순간순간 나오는 묘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묘사가 아니죠, 이런 게. 그리고 다음에 꼭 와요. 그때는 부탁 없이, 사심 없이요 하면서 미소를 짓고 스스로도 자신의 미소의 힘을 잘 알았대요. 이거 여자들이 미소 지을 때 저 미소가 무슨 힘이 있는지 알고 짓는구만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마치 공연을 끝내고 막을 내리듯 베일을 내렸다. 우리 연극에 대한 묘사가 한참 안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나왔죠. 1부에서 그 네흘류도프가 자신이 속해 있는 모스크바의 상류사회를 얘기할 때 서로 연극풍으로 얘기하는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연극 무대같이 이 응접실이 보이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연극적이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걸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게 한참 없다가 여기서 마리에트한테 와서 공연을 끝내고 막을 내리듯 베일을 내렸다. 베일을 올리고 얘기했다. 베일을 내리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또 연극에 묘사를 하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닌지, 뭐가 진심이고 뭐가 아닌지, 어디가 농담이고 어디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만드는 연극적인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황색 순종 앞말들이 콧김을 내뿜으며 포장도로를 따라 말발굽 소리를 울렸고 새 고무바퀴를 단 마차는 울퉁불퉁한 곳에서 이따금 부드럽게 덜컹거릴 뿐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고급 마차죠. 고무도 새로 갈고. 그러니까 길이 울퉁불퉁해도 부드럽게 빠르게 달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겠죠. 네, 이래서 13, 14, 15 카츄샤와 큰 이모와 마리에트 그 사이에 이모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빼츠르부르크에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정말 섞이고 싶지 않은 이 상류사회의 사람들 경박하고, 자신이 볼 때 거짓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 자기 정말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게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13, 14, 15장을 읽으면서 가장 우아했던 대목은 이 대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니까 이게 마치 이분들이 아주 합법적인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걸 다 인정하고 이 건이 마치 예외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건인 것처럼 부탁해야 되는 게 몹시 곤란한 거예요. 네흘류도프는 이미 봤거든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 이렇게 해서 이 부활을 읽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게 되죠. 네. 그것 외에도 제가 하이틴 로맨스와 다른 톨스토이의 사랑 묘사, 감정의 묘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어서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박수쳐. 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고. 아, 참 부끄럽네.